안녕하세요. 오픈 지식 이음 토크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 오늘 진행과 참여를 맡은 시인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로 함께 하게 된 신연선이라고 합니다. 오은 시인님과 책이라웃 오은의 옹기종기에서 같이 대본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이라웃에서 또 프랑스어 엄이라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셋이서 어떤 책임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엄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떤 공간이죠? 여기가 서울시청 안에 있는 서울도서관 안에 있는 3층 서울자료실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자료실? 네, 저는 이 공간을 처음 와봤어요. 근데 이 공간이 서울에 관련된 자료들만 있는 서울자료실. 그래서 여기 지금 책이 굉장히 많은데 다 서울에 관한 책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멀리 보이는데 자치구 컬렉션에는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책들이 또 꽂혀 있는 걸로 봐서 서울에 관한 책이 이렇게나 많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글을 쓸 때는 필히 여기 와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평생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처음 와봤어요. 서울 도서관 자체를 처음 오신 건 아니시죠? 네, 자료실이 있다는 거를 네. 오늘 진짜 귀한 정보를 알아가네요. 네. 포함님은 어떠세요? 뭐가 서울 자료실 서울 자료실에 당연히 온 적은 없고요. 서울 도서관은 이제 몇 번 와봤었는데 그 외관이랑 시청이랑 그 잔디랑 같이 있으니까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좋고 또 이제 인테리어도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서울 뭐 근처에서 약속 있거나 이런 분들이 도서관에서 와서 뭐 책도 가볍게 보시고 뭐 정말 2층에서 서울에 대한 뭐 약간 자료 서치할 때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층 서울 자료실입니다. 네. 그리고 서지정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서울 남산채와 서울 한강채 무료 배포한 거 기억하시나요? 알죠, 여기 서울 남산채로 저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것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 여기 테이블 위에는 또 서울 관련한 책이 2권 놓여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한양의 탄생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 탄생기. 서울 탄생기는 보니까 문학으로 본 현대 도시 서울의 사회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뭐 그리고 김승옥 작가의 뭐 1969년 뭐 겨울 서울 겨울 이런 책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책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어떤 책임이랑 비슷하게 한 주제를 듣고 그 주제에 맞는 책을 골라왔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켈리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주제가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 끝없는 성장과 배움, 동시에 고요한 평화와 안정을 쫓는 욕심 많은 나를 위한 책을 주제로 저희가 책 선정을 해왔죠. 맞아요. 욕심 많은 나. 그러니까 약간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일도 잘하고 싶고 노는 것도 하고 싶고 휴식도 잘 취하면서 인간 관계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야심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두의 욕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나에 대한 평가가 좋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 아마 제 생각에는 밀레니얼 저희가 다룬 적이 있잖아요. 책이라웃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아마 이런 감정을 갖고 살지 않을까. 사실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본인이 하는 일을 잘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그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챙겨가면서 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떤 진가를 발휘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두루두루 그게다가 또 초연결 시대잖아요. SNS 때문에 맞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말씀하시니까 자꾸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인 거 묻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끝물이죠, 끝물. 아니, 밀레니얼 세대는 세대잖아요. 저희가 사실 겨우 저 같은 경우는 겨우 발을 걸친 세대 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밀레니얼은 맞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셨는지 궁금했어요. 엄지혜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욕심을 막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약간 주어진 데에서 소박한 즐거움, 재미, 만족을 구하는 스타일인데, 이 주제가 이제 저는 조금 어렵긴 했어요. 제가 막, 뭐 일을 잘하고 싶긴 하지만, 뭐 어느 순간부터 그냥 주어진 거에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게 나한테 더 좋고 타인한테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좋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되게 감탄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본받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너무 욕심 없는 사람을 볼 때도 조금 이제 뭐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욕심이라는 그 해석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좋은 욕심?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좋은 욕심에 대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책을 골라왔어요. 좋은 욕심. 좋은 욕심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타인을 위해서 막 잘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아니면 사실 욕심이라는 거는 나를 발전시키거나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뭐 자기 개발이거나 나를 좀 성장시키는 동력일 수 있으니까 나쁜 욕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좋은 욕심이란 말도 전 좀 어렵네요. 나중에 이제 포함님 소개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오은시 씨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을 결정한 이유랑도 약간 닿아 있는 것 같은데, 욕심이 보통은 욕심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나를 위한 것으로 처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꾸준히 지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욕심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책을 발견해서 오늘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특히 식욕. 정말. 의외네요. 식욕이라니. 웃긴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기 뭐 고유명사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쌍쌍바라는 아이스크림이 하드가 있었습니다. 알죠, 알죠. 제가 4살 때, 형이 5살 때 어머니가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쌍쌍바를 사서 아이들이 먹기에는 많잖아요. 당연히 나눠서 하나의 쌍은 형에게, 하나의 쌍은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먹었죠. 먹다가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죠. 4살 때니까.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욕심 왜? 너무 많아. 엄마 왜? 그랬더니 왜 그래? 왜 울었대? 아니 너는 받자마자 그것을 깨물어서 다 먹고 형한테 형 한 번 빨아먹었는데 달라고 떼를 쓰다가 형이 안 주니까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땡깡을 부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내가 먹는 욕심이 있었구나를 느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욕심이 지금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쵸? 완전 어떻게? 이해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먹는 거 사주는 거 좋아해요. 이게 남을 위한 욕심으로 성장이 되나 봐요. 그때 일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정말 괜히 울음이 울음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한번 울기 시작하니까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4살짜리지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탐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알고 있는데 그냥 울다 보니까 관성으로 계속 울고 누군가 나를 일으켜서 집에 데려가 주기를 그리고 운 좋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제가 욕심을 더 부렸던 것은 사실 책 욕심이 맞아요. 근데 그때는 추리소설. 이게 셜록 홈즈 시리즈를 제가 엄청 좋아했는데 추리소설 특유의 매력이 있잖아요. 한번 읽으면 끝까지 봐야 돼. 마치 지금 미국 드라마 중에 어떤 것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중에 뭐 비밀의 숲 같은 경우는 우리 정주행이란 말 쓰잖아요. 다음 화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인 거죠. 그렇게 이제 저를 약간 몰고 가는 이런 느낌의 책들이 많이 있어서 날을 새서 추리소설을 읽고 학교 가서 자고 했던 초등학교 학교에서 시절도 자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 하니까 제 개인의 어떤 욕심이 책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책에 관련된 또 책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잖아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하나씩을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욕심. 어떤 욕심이 있는지. 먼저 엄지혜 기자님부터, 작가님부터. 저는 지금 7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 워킹맘이죠. 저는 아들 아침밥을 꼭 잘 먹이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고요. 그 성장 때 저희 엄마가 항상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계속 그게 되게 약간 부담이 되면서도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아침에 성장을 위해서 아침밥을 꼭 잘 먹이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일하면서 되게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뭐 좋은 일, 좋은 뭐가 생겼을 때 그런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게 읽었는데 약간 반응이 많이 없는 책일 경우에는 뭐 SNS를 통해서 리뷰를 올린다던가 해서 조금 반응을 좀 줘서 약간 남들한테 조금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 욕심이 오늘 아마 그 엄지혜 기자님께서 가지고 온 책에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이 뭐 엄지혜 기자님은 좋았으니까 가져오셨을 테고 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져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엄지혜 기자님은 이렇게 나 자신보다 아까 좋은 욕심 말씀하셨는데 타인과의 연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들도 물론이지만 네. 다른 사람들도 내가 어떤 자그마한 역할이라도 네.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네, 이런 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그 사람들의 이제 즐겁고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도움을 줬다. 나도 약간 이제 뭐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돕는 게. 저희 셋이 서로의 매니저를 자청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매니저 하겠다고 하고 하는 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켈리님은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욕심이 큰 것 같아요. 가령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친구들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린이들도 있고 많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잘 놀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씻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너무 소중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이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더 생각한 거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내가 또 남한테 잘하고 친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내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것 자체를 되게 저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욕심내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바깥에서 이제 그 친구분들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기 때문에 어떤 법석이는 현장에 있다가 집에 혼자 와서 이제 고요한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더 또 반짝일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내 혼자만의 시간은 길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모를 것 같으니 그것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혼자 너무 바빠요. 할 게 많죠. 그렇죠. 길에 지나가는 고양이도 봐야 되고. 맞아요. 네, 할 게 읽을 책이 왜 많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많습니까? 맞아요. 저는 뭐 오은시님은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책 욕심이에요. 책 욕심인데 뭐 좋은 책을 써야겠다 이런 욕심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실 좋은 글을 쓰겠다고 마음 먹게 되고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텐데 그런 어떤 욕심이 아니라 책을 사서 모아두는 욕심. 약간 뭐냐면 그 겨울잠을 자기 전에 식량을 많이 끌어오는 그 동물들처럼 그냥 보이면 지나치지 못하고 책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 어떤 서점에 갔다 왔는데 그 서점에서 사실 영업이 끝났는데 그 주인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 2권만 사면 안 될까라고 해서 2권을 사가지고 왔어요. 마감했는데요. 마감했는데도 다음 날 걸로 포스기를 켜달라고 해서 계산을 하고 왔거든요. 사실 민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책은 여기서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책이어서 듀라스의 신작 한 권과 그리고 서우준이라는 시인의 시집 한 권을 사가지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책을 사오면 그날 가장 그 책 읽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장 반짝일 때잖아요. 내가 생생하게 나 욕망을 드러내서 그 책을 구입했으니까. 근데도 집에 오면 읽다 만 책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읽어야 되는 책도 있고 그리고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더 이상 쌓일 수 없을 때는 이게 그대로 다른 곳에 가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또 정리하는 데 굉장히 젬병이어서 오히려 이 책들을 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행인가요? 예, 왜냐면 예전에 샀던 책부터 최근에 산 책까지가 이렇게 타임라인 순으로. 타임라인 순으로 쌓여 있으니까 아, 내가 이걸 먼저 샀구나. 이것부터 읽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 욕심이라는 게 그만두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게 그냥 이제 생활의 일부 같아요. 뭐냐면 뭐 마치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서점이건 뭐 어디건 가면 책만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여기 도서관이니까 책이 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자마자 눈이 번뜩였던 게 아, 어떤 책들이 이렇게 서울 책들이 많지? 이런 것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어머니 표현대로 너는 책하고 이고지고 평생 같이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에 은근히 책 먼지가 많이 많아요. 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제가 다른 거는 청소를 잘 안 하는데 책 위에 쌓인 먼지는 잘 떨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형에게, 친형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야, 책 위만 신경 쓰지 말고 바닥을 좀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에게 책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고 책 한 권 한 권의 먼지까지 닦아주는 그렇게 청소하기 싫어하고 뭔가 꿍꿍이를 발휘해서 그거 청소 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저에게 책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 같고 제 욕심의 지분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갖고 온 책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오늘 뭐 저부터 할까요? 네. 좋아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비춰주세요. 보우밀 흐라발이라는 작가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했을 때 그 엄지혜 작가님께서 뭐 유명한 책이라고 하시길래 이 책이 유명해? 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했더니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해요. 언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나왔을 네. 때부터도 인기가 있었고 작가님들이 추천을 굉장히 아, 많이 그래요? 했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잖아요, 내용이. 네, 그렇긴 예. 하죠. 근데 또 생각보다 분량이 또 적으니까 얇고. 일반 독자들도 많이 읽으신 책이라고 알고 있어서 하지만 안 읽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오늘 또 재밌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인기가 있고 많은 분들을 읽었다고 해서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면 이 책이 술술 잘 읽히는 책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접속해서 리뷰를 봤는데 역시나 얇아서 만만하게 봤는데 읽기가 만만치 않더라. 맞아요. 페이지가 이렇게 안 넘어가는 소설이라니. 그리고 되감기를 하게 된대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 내용이 튀어나오지? 라고 해서 이 책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게다가 책 제목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에요. 마치 따뜻한 소리 없는 얼음 같은 아우성. 거죠. 아, 소리 없는 아우성. 정규교육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 여러분. 정규교육이 중요해요. 소리 없는 아우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설을 담고 있잖아요. 고독인데 고독은 되게 조용하고 어딘가에 침잠해 있어야 될 것 같고 음습한 곳에서 웅크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고 하니까 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라고 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정말 좋았던 것은 이 제목이야말로 이 책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요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우밀 흐라발이라는 작가님, 저도 아직 이름이 익숙지가 않아요. 여러 번 발음을 해봐도 우리나라 이름의 어떤 느낌하고는 달라가지고 어려운데 이분은 1914년에 태어난 분이고요. 체코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시를 쓰기도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대학이 폐쇄된 다음에 학교를 떠나서 정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일들이 아마 이 소설을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큰 도움을 주셨군요. 마이크가 빌까봐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들을 수행했는지를 봤는데 공증인, 서기, 창고업자, 전보 배달부, 전신기사, 제강소 노동자, 철도원, 장난감 가게 점원, 보험사 직원, 약품상 대리인, 단역 연극 배우, 폐지 꾸리는 인부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늦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나이가 49살 때. 늦게 글을 쓰기 시작한 작가하면 누구 떠오르나요? 박완서 박완서 맞아, 소설가. 박 작가님 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멋진 작품들 많이 남기고 그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보오밀 흐라발도 늦게 쓰기 시작했지만 나오는 책들, 흐라발이 쓰는 책들이 그 사회에 굉장히 좀 굵직한 문제를 던져서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코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사회주의 물결이 들어왔을 때 많은 것들을 제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증, 사상 검증부터 시작해서 이 책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이상한 어떤 물결에 휩쓸리게 할까봐 많은 어떤 그 검열이 있기 시작했는데 프라하의 봄이 오기 전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책 출간이 되었어도 이 책이 다 그 나라에 의해서 뺏겼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책이 출간이 됐지만 자기 외에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시기도 거쳤던 거죠. 20여 년 동안 출판이 금지된 20년 동안. 20년, 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출판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글을 썼던 것 같고요. 체코 출신 작가들 중에 그래서 망명을 많이 했어요. 밀란 쿤데라 같은 작가가 네. 망명을 하고 뭐 프랑스어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망명을 택했는데 이 흐라발 같은 경우는 끝끝내 체코에 머물러서 글을 썼다는 점이 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 같아요. 띠지를 보면은 밀란 쿤데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작가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체코 최고의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 보고는 밀란 쿤데라가 자기도 체코인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체코 최고의 작가, 자기는 그냥 최고의 작가 이런 왜 느낌이 그래요? 아닐까. 왜냐면 밀란 쿤데라는 욕심이네, 욕심. 네, 욕심인 것 같고요. 욕심 많은 쿤데라를 위하여. 쿤데라는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작가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미국 작가인 필립 로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그는 현대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하나다. 현대 유럽에서 중요해요. 왜? 필립 로스는 미국 사람이니까 유럽에서 네가 잘 쓰겠지. 욕심. 미국은 나야. 세랑 너무 많네요. 작가들의 욕심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뭐 욕심 많은 나가 이 작가들의 추천사에도 드러난다. 누군가를 추어 올려주는 거 오케이인데 그 동시에 영역에서 체코에선 네가 잘 써. 유럽에선 네가 잘 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지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선 나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새로운 추천사 독법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줄리언 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보오밀 흐라발은 폭발적인 유머와 고요하면서도 부드러운 디테일을 지닌 가장 세련된 소설가다. 와. 우리는 흐라발을 읽어야 한다. 이런 게 저는 정말 좋은 추천사 같아요. 저도요. 어떤 한정구를 대서 어떤 지역에서 읽을 만한 작가가 아니라 그냥 이 작가의 글을 오롯이 드러내주는 추천사. 그러니까 욕심 많은 나에서 욕심을 제거하고 추천사를 쓰면 어떤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추천사에서 유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으로서
유머가 있다고요? 저는 유머 느끼셨어요? 느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머 좀 튀고 싶은 욕망을 음, 느꼈고, 근데 지금 책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됐잖아요. 빨리 듣고 네. 싶습니다. 네. 네.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은 한티아예요.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읽게 되면서 한티아라는 이름을 접하자마자 퍼뜩 떠오른 데가 있었어요. 부산에 가면 여러분 책방 한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 아마도 책방 한티아의 주인장은 보오밀 흐라바를 아주 좋아하고 개중에 너무 시끄러운 고독,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바로 이 책을 아마 좋게 읽었기 때문에 책방 이름을 한티아라고 짓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김민정 시인의 그 시집 낭독회 행사의 사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떠오르면서 한티아라는 사람을 그 책방 이름에 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책방 한티아는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 버려진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들을 압축해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압축하면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폐기하기 직전에 압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제목처럼 역설적이게도 책과 가까운 사람이지만 책을 어쨌든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흡수하고 소화하는 시간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버려야 그런데 되니까. 네. 이거 다 내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그냥 보일 거 아니에요, 책이. 한 권 한 권의 뭐 지식의 보고나 내 영혼의 어떤 울림을 가져다 줄 그런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돈을 버니까 직업인으로서 책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책을 홍보하거나 만들거나 편집하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버림으로써, 폐기함으로써. 근데 한태아가 책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책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표지를 펴보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책에 관심 없는 사람도 책 더미가 내 옆에 있으면 그냥 잠깐 쉴 때라도 한 권 집어서 표지라도 보고 안에 이제 책 날개에 어떤 말이 써 있는지 읽을 것 같아요. 한태아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취향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떤 책에 기울어지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한태아의 또 취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냐면, 한태아는 사실 철학책을 좋아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겠죠. 읽다 보니까 철학 쪽에 끌리게 돼서 뭐 쇼펜하우어든 칸트든 이런 어떤 실존주의 철학가들의 책들을 많이 이제 등장시키는데, 책꾸러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압착하는 그 하나의 그 거대한 양의 사이즈가 있는 그 책들의 그 더미를 그 꾸러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꾸러미, 압착을 해서 꾸러미를 만들 때 꼭 위쪽에 철학책을 한 권씩 넣어요. 자기 내가 일종의 좋아하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꾸러미를 보면 이거 언제 했지, 이걸 알 수 있게 만드는 표식 같은 것들을 늘 두면서 이렇게 압착을 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 책이 읽기가 아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떠올려 봤더니 한 장이 뭐랄까 문단 구분이 없어요. 문단 구분이 있는 장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한 문단이 뭐 2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마치 한태아가 둘러싸여 있는 게 책들이잖아요. 이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숨 쉴 틈이 없는 것처럼 좀 느껴져서 어쩌면 흐라발이 이런 걸 노리고 이렇게 글을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책 사이에서 질식할 수 있는 그런 100% 느낌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저는 약간 엄재 기자님이 인정해 줄 때마다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가독성을 안 좋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몰입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예전에 봤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많이 둘러싸여 있거나 휩싸여 있으면 약간 환각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예, 하루 종일 만약에 책만 읽는 게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약간 이 책 속의 내용과 나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경험을 할 것 같거든요. 한티아 같은 경우는 책을 버리는 일을 하면서 책을 압착하는 일을 하면서 또 중간중간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 속에 등장하는 철학가들 그리고 뭐 예수도 등장하고 노자도 등장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어떤 신과 아니면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눈앞을 어지럽히거나 어떤 말을 던져주고 가거나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책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책 속의 인물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인물들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들을 여기 글에 쓰는데 이것을 책 중간중간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환적이에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서사만 가지고 책을 처리하는 일만 가지고 쭉 쓰게 되면 우리가 그 서사를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저 지금부터 상상합니다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책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와서 그것과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런데 이게 환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저는 어쩌면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은 뭔가 삶과 독서라는 것이 크게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으로 흐라발이 이런 대목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읽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독서해야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서사를 좀 네. 쭉,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갑자기 나온 이건 어떤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독자를 긴장시키는 그런 소설이었던 기억이 다 읽진 못했지만 네. 납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네, 켈리님이 다시 그러니까요. 집에 가서 또 도전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 가지고 온 책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책 읽는 욕심이 있다. 그리고 남들이 뭐 다 좋다고 하는 책을 어디 가서 소개할 때 거리낌 없이 하고 싶다. 이런 욕심 있는 분들은 이 책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아까 엄지 작가님이랑 신현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데 네.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없기 그쵸. 때문에 집에 있어요. 끝까지 다 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조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네요. 두 번째 읽으니까 두 가지 문장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우리 독서에서 중요한 게 뭐 일독할 때도 발견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테지만 재독할 때 처음 읽었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두 문장이 뭐 매 장마다 어떤 식으로든 변주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문장은 35년 동안 나는 내 압축기에 종이를 넣어 짓눌렀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이제 연결 어미를 바꿔가면서 변주가 되는 문장이 하나고 하나는 그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았다. 비인간적이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가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도 잘하고 싶고 하지만 삶도 잘 꾸려나가고 싶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상은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12시간 하고 생활 12시간 하면 균형이 맞는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때 12시간 일을 하면 너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생활의 비중이 적은 것 같아. 왜냐면 생활에는 잠자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빼면 내가 4시간만 뭔가 생활을 했네? 생각을 하면 일을 시간을 줄이면 일을 줄였더니 생활이 좀 풍성해지긴 했는데 일을 할 때 그 만족감, 일을 성취할 때 오는 나한테 기쁨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어. 다시 일을 좀 늘려야 되나? 라고 하면서 평생 가도 이것은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욕망 같아요. 그 균형을 네. 완벽하게 이뤘다는 거는 저는 이제 39살인데 나이를 갑자기 밝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밀레니얼의 꿈꾸리라는 네. 거. 네. 밀레니얼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39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떠올리자면 모든 게 다 제한적이어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나를 많이 하면 다른 것은 조금 잘 못하게 되고 확실히 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다 잘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남아있는 욕심인데 두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저랑 연락하는 네. 그 관계에 그렇죠. 최선을 다 다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즉답을 꼭 해야 되고
연락을 무시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리고 요청했을 때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는. 거절을 못 하잖아요. 네. 거절하지 않느냐 아니라 거절을 못해서 좀 그 문제긴 하지만 관계 지향형 인간이어서 사실 관계 지향형 인간도 쉽지가 않은 게 어렵죠. 맞아요. 어떤 관계에 집중하면 뭐 우리가 연애 같은 아주 커다란 관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관계들이 등한시 되거나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이들도 챙겨야 되고 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하기 때문에 몸이 축나고 마음이 닳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욕심이 어쩌면 부질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 타임인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이 주인공 한티아가 그 책을 계속 압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지역에 가게 돼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한티아는 이제 압축기를 심지어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구입했어요. 이 일이 너무 내 천상의 일인 것 같고 내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압착기를 구입해서 집안 지하 창고에 두고 쓰는데 어느 날에 이제 어떤 박람회 같은데 갔더니 엄청나게 큰 기계가 있는 거예요. 집에 지하실에 있는 기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한태아도 한 달 일하면 2톤 가량의 책들을 압착하는데 이거는 한 번에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비병. 네. 음. 장비병 갑자기. 네, 있습니다. 욕심 많네요. 네. 욕심 많아요. 그래서 한태아가 그걸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순간 내가 하는 일이 약간 이제 스펙터클에 밀렸다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간의 수공업처럼 소규모로 조금씩 책을 압착하는 시대는 지나갔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개입해야 되는 소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계속 잊으려고 해도 그 박람회에서 봤던 그 거대한 기계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겨우 압착할 수 있는 양을 한 번에 다 압착하는 그 기계가 떠오르고 그 기계 옆에서 그 직업 정신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이 기계보다 더 기계적으로 이걸 압착 버튼 누르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티아는 하나의 꾸러미를 만들 때마다 그 보이는 거 디스플레이를 중시 여겼잖아요. 철학책도 하나씩 놔야 되고 그리고 그 꾸러미 하나하나에 뭐 이름을 붙여줄 만큼 굉장히 큰 애정을 감고 그 책의 소중함들을 품어 안은 채 일을 진행했는데 인간미가 완전히 사라진 걸 발견하고 나서 약간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흐라발이 자본주의의 물결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해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자본이 유입되면 산업이 급격히 변화하잖아요. 옛날에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것이 공장에서 기계식으로 찍어내게 되고 하는 것들을 약간 우화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타는 그때 다시 이제 좌절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그 압착에 대한 어떤 그 의욕을 잃게 됩니다. 좌절을 했겠네요. 네. 그러다가 또 일하는 곳에서 이제 백지를 만드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압착하는 일이 평생 동안 35년 동안 해온 일인데 그러면서 읽기도 하고 취향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백지를 갑자기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넉다운이 된 것 같아요. 심리적인 넉다운이 돼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이 책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제가 정확히 결말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많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한티아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 것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욕심은 어쩌면 순간적으로 피어오르는 어떤 것 같아요. 아 배고파 이런 것들처럼 지금요? 예, 약간 말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그리고 어떤 욕심은 좀 더 지속적이겠죠. 아 그럴듯한 근사한 집을 갖고 싶어
뭐 이런 아니면 명예욕 같은 것들은 늘 남아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건 평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려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종의 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 안에 내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을 다르게 말하면 꿈꾸기일 수도 있는데 이 꿈꾸는 과정 자체가 욕심이 실현되는 과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책이 어쩌면 욕심 많은 나를 위한 가장 그럴듯한 책이 아닐까 싶어서 보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가지고 왔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아, 내 인내심이 한 3쯤 상승했구나. 나의 어떤 그 꾸준함이 한 5쯤 상승했구나. 이게 느껴질 테니까 가독성은 조금 떨어져도 왜냐면 문장이 길기도 하고 쉴 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읽혀도 끝까지 다 읽으면 마지막 결말이 주는 그 묵직함 때문에 한동안 자리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이 책을 복귀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신현성 기자님, 작가님께서 또 갖고 온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깊은 바다 프리다이버입니다. 제임스 네스터라는 미국 저널리스트 작가가 쓴 책이고요. 표지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네. 표지에 이 커다란 고래와 그리고 옆에 구석에 이렇게 다이버가 아. 박으로 되어 있어요. 저 출판사 로고인 줄 작게. 알았어요. 네네네. 처음에. 네, 네. 이 이유를 아마 다 읽으시면은 아실 텐데, 깊은 바다에 프리다이빙, 그러니까 어떤 스쿠버 장비도 없고, 심지어는 오리발 하나도 안 차고 맨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미국 저널리스트가 따라다니면서 쓴 책이고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흥미롭게도 이 기자가 바다랑 친밀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오. 바다에서 태어났고 틈나면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이런 거, 뭐 바다에 관한 글도 쓰고 이러니까 너 프리다이빙 대회가 있는데 취재를 한번 가봐라라고 데스크에서 이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이름도 어마어마한 2011 인디비주얼 뎁스 월드 챔피언십 이라는 이름도 거창한 세계 프리다이빙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리스에 간 거죠. 프리다이빙 대회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네, 제가 오랫동안 버티는 건가? 기술 제가 점수 설명해 있고 뭐 드릴게요. 여러 그쵸. 가지 있겠죠? 얼마나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느냐가 시간도 네. 근데 얼마나 깊이, 왜냐면 인간이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그 한계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막 몇 분씩 차이 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한계에 있는 시간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다 오느냐가 이제 그 대회의 관건인데 사실 이 저자는 이 대회 가기 전까지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가면서 되게 심드렁하게 이런 별난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갔다가 이제 이 열정, 이 기괴한 몰입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그 사람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자기도 프리다이빙을 배워봐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여러 가지 줄기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 저자가 프리다이빙을 배우는 게 한 줄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깊은 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인간과 심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탐구한 부분, 이렇게 두 줄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부분 제가 아까 그 이름도 거창한 그 월드 네. 그 챔피언십 네. 거기에 갔는데 경기를 관람하자마자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선수들이 장비도 없이 잠수를 시작하는데 깊이는 거의 뭐 건물 30층 높이 그 정도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위험해서 압력 같은 거. 네, 올라오는 선수들이 막 의식을 잃거나 올라오다가 네, 코에서 막 피가 철철 나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심장마비가 걸려서 막 구급대가 오는 그런 광경을 막 목격한 거예요. 스포츠 대회에서. 그러니까 무섭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걸 왜 해요? 이거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러다가 당시 심정을 어떻게 적냐면
프리다이빙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모험 스포츠다. 이것은 죽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스포츠로 보인다. 아, 라고. 그때 관찰기는 그렇게 네, 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 보면은 막 산악 등반을 하면은 100만 명당 한 명이 사망을 하는 꼴이고 사실 소방관도 4만 5천 명당 한 명. 근데 프리다이버는 10,000명당 한 명. 아, 그러니까 네요. 많죠. 죽음에 노출된 어떤 그 확률 자체가 높다는 네, 거.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그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한 거죠. 근데 프리다이빙이 그저 스포츠의 일종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점차 깨닫게 돼요. 어쨌든 대회가 있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경쟁하고 또 승리하고 싶어서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왠지 이 선수들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사색적이에요. 이게 뭐 명상하는 느낌, 그리고 뭐 초월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프리다이빙이라는 것이 선사하는 어떤 고요함 같은 거, 그리고 자연이랑 내가 1대1로 정말 내 맨몸으로 소통할 수 있다. 아,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구나. 이 프리다이빙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조금 점차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되게 다양한 프리다이버들이 선수 생활을 접고 이런 자연 보호 활동을 하거나 무슨 고래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환경 활동가로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프리다이버도 어쨌든 운동 종목이기 때문에 프로 선수로는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쵸. 한창 맞아요. 건강하고 20대나 30대 초반까지 이제 많이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서 얻은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또 맞아요.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프리다이빙을 내가 이렇게 점점 더 하다가는 반드시 부상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인 폐 손상을 입거나 숨을 오래 참으면 뇌로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뇌 손상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선수는 이렇게 만났던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프리다이빙 그 경기를 떠나서 진짜 바다로 가는 거죠. 이제 프리다이빙이 주는 어떤 영감 같은 것을 자연과 만나는 것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근데 아마 지금 이쯤에서 궁금해 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는데 도대체 프리다이빙이 어떻게 가능한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제 얘기 들으면서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 잠깐 숨 참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무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왜 우리가 잠수할 때 저는 잠수 30초도 못해요. 30초. 네, 너무 힘들죠. 지금 오은 시인님 숨을 참고 계시는데 클로즈업 얼마나 해주세요. 오은 시인님 참는지. 표정으로. 네. 네. 근데 10초 됐는지 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인간의 숨참기 능력은 2009년에 이 책에 나온 내용은 2009년 지금 실패. 숨을 쉬셨습니다. 프랑스의 스테판 미프시드라는 사람이 11분 30초. 11분. 물속에서? 아니, 물속에서 11분 네, 30초를 했다고요? 와. 근데 약간의 도움은 있죠. 가령 들어가기 전에 산소 호흡을 하고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경기에서 11분을 잠수한 기록이 있고요. 비공식 기록은 12분도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선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호흡 훈련. 그러니까 뭐 1초 세고 들이마신 다음에 2초 참고 10초 동안 내쉬고 뭐 이런 숨 참기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잠수를 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체도 변화하거든요. 실제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요. 그리고 피가 왜 심장에서 이렇게 사지로 가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은 피가 거꾸로 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지에서 혈류가 심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체가 뿜어야 되는데. 네, 신체가 내가 지금 물속에 있구나. 이 산소를 보존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딱 그 스위치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바다에서 진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재밌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위험한 것은 그 선수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막 이러면서 올라온 것은 그 기압 압력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잠수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스쿠버 다이빙 이런 기계들을 다 가지고 잠수하는 분들도 올라올 때 너무 급하게 올라오면은
이제 피 안에 있는 질소가 바깥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피가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관절이나 몸이나 이런데 이제 그러니까 통증이 오기도 하고 피부에 막 반점이 생겨서 간지러움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심하면은 죽음에까지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질소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올라올 때 아주 조심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숨을 자칫 잘못 쉬면 또 그 압력 때문에 기도가 손상되거나 폐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살살살살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깊은 바다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보다 거의 해수면에 다 와서 여기 다 와서 의식을 잃거나 막 이런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어. 괜히 몸이 긴장돼가지고 그쵸. 막 약간 어깨 네. 붓는 것 같고 음. 숨을 약간 잘 쉬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어차피 생각. 수영을 못해서 뭐 그렇게 아주 크게 공감을 할 여지가 없어요. 물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그런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 하나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기록이나 어떤 것이 네.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잖아요. 대관절 이렇게 위험한데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자도 아마 같은 질문으로 나도 내가 따라갔을 때는 그랬을 거 응, 아니에요. 프리다이빙을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프리다이빙을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거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도 선수들이 사고로 당한 것도 막 많이 보고 그리고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 공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도 되게 힘들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이 사람이 성공을 한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 순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바다가 나를 감싸 안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워낙 압력도 높으니까 폐도 막 줄어들고 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조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그 평온함, 그리고 그 처음 느껴보는 그 감각 때문에 약간 중독되는 너무 좋아서 그런 그 거죠. 감각이. 네, 네. 예. 그리고 이 숨을 오래 참으면 뇌가 응. 약간 취한 것처럼 된대요. 오. 왜냐면 피가 빨리 안 도니까. 맞아요. 아주 깊게 명상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 어떤 새로운 감각인지 약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이게 사실 목숨을 맞아요. 담보로 하는 거니까 선뜻 이해가 되진 않는데 확실히 이 주제랑 맞는 것은 욕심이 많네. 이분 네, 세상에 살면서 바다의 어떤 끌어안음 이거를 그렇죠. 까지를 네. 원한다는 거 네. 생각하니까 욕심 많은 분이네. 맞아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 선수들 중에는 실제로 욕심 너무 과해서 대회장에서 2013년이랬나?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심 내다 죽은 거죠. 아, 네,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책 읽으면서 내내 했고, 이 책에서 만약에 딱 한 문장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거였어요. 이제 337쪽에 있는 문장인데,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된다. 광고 카피 같네요. 이게 사실 그 맥락에서는 이렇게 몰입하면은 확실히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 문장 읽으면서 올바르게 미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기록을 깨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제대로 미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사실 이 프리다이빙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이렇게 지탄을 받겠어요. 이렇게 세계 공감을 받지도 못하겠죠. 같이 좋은 의미로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미치고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프리다이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경쟁 과열이 아니라 음. 나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리다이빙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그쵸.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리고 그런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선수들이 선수로 활동하다가 관두고 왜 환경 활동가로 변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 보니까
이제 되게 겸허해지는 거죠. 내가 되게 작은 존재이고 사실 이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과 가능성들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돌고래들이 대화하는 것을 연구하기도 하고 상어가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심해에 뭐 되게 뭐 지금은 많이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심해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네네. 하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심해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음,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 연구하기도 쉽지 않죠. 아직 들어가기가 네, 쉽지 인류가 않으니까. 달에 가고 화성에는 갔지만 진짜 심해에는 그렇게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심해를 연구하는 것이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막 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잠수를 하다 보니까 이 심해도 궁금해져가지고 어렵게 그 심해 잠수정을 하나 섭외해요. 네, 그래서 그 심해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또 그게 환상이에요.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읽어드리려고 와, 너무 좋네요. 가지고 왔거든요. 책의 앞에 보면 사진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예, 바닷속 사진이겠죠, 거의 대부분이? 네. 오디오가 뜨면 안 되니까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지금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어요. 50m 잠수하신 분이 있다고 댓글을 또 남겨주신 와, 분도 있고, 50m면 오, 네, 멋지네요. 임순민님께서 댓글 남겨주셨고, 또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네, 계시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제가 TV에서 봤는데 이거 훈련을 할 때 줄이 이렇게 있어서 네, 줄을 잡고 조금씩 내려가서 내가 몇 미터까지 내려갔는지를 아. 체크하고 오늘 내가 15미터 했으면 내일 욕심 부리지 않고 17미터, 16미터까지 맞아요. 가지 막 한 번에 25미터 이렇게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아. 짝을 이뤄서 해야 돼요. 그거는. 저는 걱정이에요. 켈리님, 신현선 작가님 절대 프리다이빙 안 된다. 저도 수영을 못해서. 네. 네. 심해의 풍경이에요. 비좁은 강철공 안에서 드문드문 나타나는 심해 거주자들을 조그만 창으로 바라보며 나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고요한 영토. 여기가 바로 진짜 지구다. 그리고 젤리 같은 몸, 사시눈, 생기다 만 것 같은 얼굴들, 빛나고 깜빡거리는 기관들. 영구적인 어둠에 덮여 있고 제곱인치당 1000파운드가 넘는 엄청난 압력에 짓눌린 이곳이 이 광경이 진짜 지구의 얼굴이다. 우주에서 본 감청색의 둥근 구체는 거치장에 불과하다. 우리의 행성은 파란색도 아니고 초목과 구름, 다채로운 색깔 또는 빛으로 채워져 있지도 않다. 지구는 검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게 되네요. 이 문장들 들으니까 그쵸. 물속을 그리게 되는 것 같고 지구는 검다. 네. 그러니까 그 푸른 지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빛이 반사를 한 태양빛을 반사한 거잖아요. 그 빛이 다 제거된 그 깊은 지구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되게 신기한 약간 태초의 생명을 닮았을 것 같은 그 왜 시야도 별로 안 좋고 뭐 피부는 근육이랑 뼈는 사실 심해서 그 압력을 버틸 수 없고 만들 수 없으니까 젤리 같은 모양처럼 돼 네네. 있다고 했죠. 그런 생물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지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 이 책 후반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저자는 결국 프리다이빙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깊은 바다를 탐구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였는데 이 책을 가지고 왔다는 건 겸허해지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는 왜 이 과정 있잖아요. 심해를 탐구하고 프리다이빙을 더 해보고 이런 과정이 약간 인간의 어떤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왜 인간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 하고. 기록 갱신하고 싶어 네, 하고. 새로운 거 발견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한 우리 지금을 만든 인간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 되게 아무것도 문명도 없었겠죠. 네. 근데 그 과학적인 태도가 어떤 것을 다 내 걸로 만들고 다 인간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능이 제일 높은 고등동물이다가 아니라 같은 지구 안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들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욕심에 있어서도 욕심을 이렇게 좀 적정 수준으로 맞춰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득 음. 그 어른들의 뽀로로죠. 나는 자연이다를 제가 예전에 봤던 적이 있는데 그 사회에서 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 갑자기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여기 지상에 있을 때, 물론 산도 지상이긴 하지만 여기 사회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에는 돈도 많이 버시고 뭐 주변에 되게 화려한 삶으로 가득했겠죠. 근데 욕심을 많이 부리기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쓰기도 하고 실제로 뭐 그렇게 성공하기도 해서 점점 더 많은 부를 쌓고 명성도 쌓게 됐는데 건강이 이제 좀 안 좋아지니까 아, 이게 다 부질없구나 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지내는데 정말 단출하게 필요한 것만 두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 말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옛날의 삶이 그립진 않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지금이 제일 나다운 것 같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커다란 것을 꿈꾸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욕심을 부리고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 뭐 직장에 취직하면 더 좋은 직장으로 나중엔 이직할 준비해야 돼. 약간 벌써 어떤 사명감 같은 거, 내가 어떤 것을 달성해야 되는 의무감 같은 거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아까 욕심의 끝은 어쩌면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허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그 장면이랑 겹쳐지네요. 네, 방향 잘못 잡으면 죽습니다. 이 프리다이빙. 음.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 게 어떤 방향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혹시 나를 갉아먹거나 나를 파괴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보낼까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간 좀 첨언하면 아까 여기 표지에 고래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고래가 인간의 뇌보다 훨씬 몇 배가 되는 뇌의 크기를 가지고 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구자들은 사실 고래가 훨씬 똑똑할 수 똑똑하다. 있다. 되게 신기한,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말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고래들은 이렇게 팩스 전송하듯이 음파 이런 게 있죠. 네.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복사하듯이 딱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연구자의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 명도 이심전심 안 되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때가 많죠. 사실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어떤 인간이 최고고 막 인간이 다 정복할 수 있고 이런 건 정말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책 소개를 마치니까 뭔가 편안하신가요? 겸손해지네요. 아니, 켈리님 책 소개를 들으니까, 신현선 작가님 책 소개를 들으니까 뭔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미물에 불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이 코로나라는 것,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어디 하나만 잘못돼도 얼마나 다 똑같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진짜 이 기준의 재조정이 정말 간절해지는 때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랑 연결하면 여기에도 서울에 관련된 책들이 한가득이잖아요. 제가 평생 여기 있는 책들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죠. 힘들 읽어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서울도 모르고 세상을 뜨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책에 담긴 서울의 어떤 갖가지 면들을 살펴보지 못하고도 끝날 수 있으니까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호두나무 작업실이라는 에세이입니다. 표지 너무 예쁘죠? 표지 너무 예뻐요. 호두나무 자체가 예뻐. 네. 벌써 이름이. 소윤경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예요. 저는 이제 소윤경 작가님 그림책 작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은 진짜 너무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목은 사실 이제 호두나무 작업실이라고 하면 아 작가님의 작업실 이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스케치가 너무 좋았고 연필 스케치인 네, 거예요? 연필 스케치고 이렇게 이제 표지를 이제 벗기면 이렇게 작가님이 양평에 계시는데 양평에 계신 그런 이제 양평의 자연 풍광들이 또 나옵니다.
뷰도 너무 좋네요. 네, 뷰도 너무 와. 좋고 저는 이 책을 되게 우연히 주말에 집에서 읽었는데 읽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 주제랑 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막 잘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남의 타인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뭐 좋게 평가도 받고 싶을 때 그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정말 좋은 욕심이고 나를 잘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찐 욕심.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읽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았고 작가님이 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도 하시고 이따가 이 유튜브 끝나면 호도나무 작업실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작가님이 이제 평소에 뭐 작가 북토크 하시는 것들 이런 영상도 있는데 영상이 뭐 퀄리티가 뭐 엄청 대단하거나 뭐 이렇진 않지만 그냥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영상을 담아 주시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서점에서 이제 북토크를 하신 영상을 또 이제 제가 어제 보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사인 요청이 많아도 작가들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런 자막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첫 장을 펼치면 나오는 그 서문의 첫 문장부터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프롤로그 첫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에세이 출간 제의를 받고 무척이나 기뻤다. 출판 동네에 사는 화가이긴 하지만 아직 쓰지도 않은 원고를 기다려준다니. 편집자는 미래의 눈으로 나도 모르는 나를 열어본 것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노트북까지 장만하고 새로운 미지의 영토로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니까 에세이 출간 제안을 받고 무척이나 기뻤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작가들이 생각보다 없지 않을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독자 입장에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러네요. 제일 좋았던 게 아직 뭐 쓰지도 않은 책, 만들어지지도 않은 책인데 어떤 기대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이런 계약이 성사되었을까라는 말이 겸손하면서도 뭔가 앞으로 어떤 글을 쓸지 되게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엄청 긍정적인 시선이잖아요. 그건 너무 착한 시선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그게 막, 제가, 저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말고, 네, 고맙습니다. 그쵸. 정말 기대되네요. 네. 이런 태도. 나를 낮추되 나를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상태 그대로에서 이 즐거움과 나의 성취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충분히 즐거워요.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이 모든 글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일상에 뭐 사사로우면 사사로울 수 있는 에세이인데 그 그림책 작가님은 이제 평소에 그림을 많이 그리시고 뭐 사파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글을 썼을 때 또 느껴지는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시인분들이 쓰는 산문집도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 또 그림책 작가님들이 쓰시는 가끔 에세이나 이런 책들도 되게 좋은데 그 작가님께서 이 책의 약간 결론 같은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욕심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두 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행 따라 개성이 없는 작품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아이러니하게도 작가들이 너무나 부지런해 서이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너무 열심히 연구하기 때문이다. 유명한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잘 나가는 작가의 소셜미디어를 팔로잉하며 성공한 작가의 행적을 제발 연구하지 마시길. 작가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게으르게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 문장이 작가님들한테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친구는 이걸 샀대, 최근에 뭐 이사를 했대, 뭐 취업을 했대, 뭐 유학을 갔대 이런 것들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 자극 받는 것도 되게 좋지만 내가 정말 진짜 잘하고 싶고 정말 나다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어떤 시간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게 그 욕심이 많아질 때 나의 욕심을 조금 약간 가지런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욕심이라는 게 이제 방금 읽어주신 구절이랑 그 엄지혜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욕심은 좋은 욕심일 가능성이 큰데 다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생겨난 욕심은 약간 다 불행의 씨앗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사람 마음이 되게 얼마나 하찮냐면 내가 이걸 갖고 싶지도 않았는데 누가 갖고 있는 걸 보면은 갖고 그쵸. 싶어지잖아요. 가져야 될 것 네, 같고. 그랬을 때 남과 비교했을 때 갖게 된 그 나쁜 욕심. 그래서 켈리님이 갖고 음. 계신 이 디지털 미디어를 제가 갖고 싶은 것도 어,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나도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허황된 욕심이잖아요. 실제로 욕심이 아닌데 이게 마치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가짜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나? 내가 진짜 여기에 욕심이 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말 같아서 네. 최대한 게으르게 나 자신으로 있어라. 이 네. 말 너무 좋네요. 뭐 이거는 약간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런 거랑은 되게 다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시간 그것들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에세이를 보면 여기서 작가님이 한 방송국에서 이제 여행 프로그램 약간 뭐 지방에 이제 맛집 같은 데 취재하고 뭐 화가로서의 뭐 삶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섭외 제안이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수락을 했대요. 뭐 여행도 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괜찮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4박 5일을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 이제 피부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머리 스타일도 뭐 해서 옷도 입어야 될 것 한국에 같고 나가니까 4박 5일 동안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제 죄송하다, 나 출연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뭐 남들이 보면 뭐 유명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페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즐거운 경험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가 욕심을 좀 부려서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도 했을 수 있지만 작가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이젠 억지스러운 용기보다는 익숙한 일상들이 더 중요해지는가 보다. 남 보기에 예쁜 옷보다 내 몸에 익숙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처럼 해낸 일은 잘한 것이 되고 하지 않은 일도 크게 후회로 남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이제 방송을 이제 자기가 거절하고서 이제 마무리로 지어주신 말씀인데 이런 약간 되게 뭐 그러니까 강하게 꼭 긍정적이어야 돼 열심히 살아 편안하게 살아 이런 논조라는 확실히 다른 에세이의 결이 또 있어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 촬영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수락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루 동안만큼은 그냥 가장된 평소에 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 그 일을 수행하고 거기서 뭐 얻을 수 있는 유명세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흡수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4박 5일은 내가 나로 있지 않기에 너무 긴 시간인 가장하기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한 10분, 1시간도 쉽지 네, 않은데 4박 5일이라니 이러니까 바로 이제 포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읽어주신 글이랑 연결시키면 나다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나다운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거절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다운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약간 굳은 심지 같은 것도 느껴져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거절을 하고 마음을 진정하고 책상 앞에 앉으셨대요. 진정하고. 예, 마음을 진정하고 이제 다행히도 PD님이 이제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서 화를 내지 않았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밀린 작업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슬프게도 편안하다. 되게 슬프게도 편안하다. 네, 슬픈 것과 편안한 게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을 또 느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이 그런 것 같아요. 슬프면서 편한 거. 왜냐면 일상이 매일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거 얼마나 슬퍼요.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 기대도 별로 없고 내가 어떤 것을 수행했을 때 오는 만족감이 빤할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매일매일 꾸역꾸역 우리가 해나가는 게 일상의 생활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예상되는 거 내가 뭔가를 수행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 확신될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나 기쁨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작가님의 그 문장은 일상이 갖는 빤함과 하지만 거기서 피어오르는 작은 즐거움들 그리고 확신에서 오는 기쁨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문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에세이를 보면 작가님의 이런
그 작업실 풍경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사진도 뭐 굉장히 뭐 화질이 좋거나 굉장히 멋지지 않는데 이 글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이 책 읽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욕심만 갖고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분이 이제 양평에서 이제 작업실을 이제 하면서 뭐 이제 반려견이랑 사는 이야기 뭐 이제 농사 조금 짓고 이웃들이랑 사는 얘기 가끔 서울에 갔는데 어떤 작가들의 뭐 이렇게 뭐 핫 이슈 같은 거 들었을 때 생기는 감정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되게 솔직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매력이 있으시고 저는 이 작가님의 실제 그 글들이나 SNS 뭐 유튜브를 꼭 여기 시청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약간 멋진 분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그 작가님께서 소윤경 작가님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아까 좋은 욕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욕심 그런 것들이 있는 분 같아서 뭔가 좀 존경할 만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읽으면서 기분 좋아졌다는 얘기가 진짜 좋은 감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에세이 읽고서 뭐 이제 자극받고 뭐 이런 적은 많아도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감정을 에세이를 읽고선 한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칙칙하고 내가 힘들다. 내가 뭘 더 우선순위로 더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한 5장만 앞페이지 읽어도 딱 책 좋구나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은 에세이였어요. 저는 방금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뭔가요? 저런 에세이를 하나 쓰고 싶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많은 출판계 여러분. 편집자분들이 왜냐면 메일을 엄재 작가님이 저 책을 소개하는데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책의 매력을 더 알리고 싶고 아까 뭐 이분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유튜브를 보시면 좋겠다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잘 알지 못하는 작가님에게 무한 애정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글이 매력적이라는 건데 저런 매력적인 글을 쓰고 싶다. 저런 좋은 책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글쓰기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기대를 벌써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오늘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치 프리다이빙 같은 거예요. 아직 수영을 못하는 욕심내면 안 사람들에게 프리다이빙을 하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니까 그건 조금 나중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저희가 3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뭐 사실 국경을 건너온 책들이 2권 있고 한국에 뭐 근교에서 쓰인 책이 1권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누군가는 자기만의 욕심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아까 엄지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욕심,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욕심,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욕심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잘 아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도 저거 가져야 돼, 나도 저거 해내야 돼 라고 해서 가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 3권의 책을 읽으니까 다 진짜 욕심에 대한 이야기로 결국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가짜 욕심, 진짜 욕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책 소개를 준비하면서는 어떤 그 가짜 진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그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결이 비슷하고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할 때 항상 신기해요.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할 때도 네. 종종 그런 느낌을 받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은 주제에서 고민한 결과이기도 할 테지만 그게 방향이 비슷하게 갔다는 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라고 주제가 정해졌을 때 많은 분들은 자기 개발서를 아마 예상하셨거나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뭐 어떤 바로 지침을 주거나 답변을 주는 책보다는 이 3권의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발견하고
정말 내가 욕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 그 책들이기 때문에 이 책들 3권을 읽으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것 같고 내 욕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방송하면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니까 댓글들을 막 소개하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나에게 참 많구나. 남들과 이것도, 소통하고 싶고, 예, 소통하고 싶은 뭔가 욕심이죠. 이 댓글들을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호두나무 작업실을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2명만 사셔도 좋겠다. 뭔가 영업을 잘하고 맞아요. 싶은 욕심이 나에게 많구나. 2명. 네, 생각을 하면서 네. 댓글을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시간이 좋습니다. 남았으니까. 네, 유지연님께서 오은 시인님 욕심 많이 부리셔도 환영해요. 미스티 H님께서도 오은님 에세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뱉어놔서 이제 해야 돼요. 해주셨고요. 네, 윤소님께서 푸엄님 소개하신 책을 읽고 나면 내 안의 욕심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 정리하는. 해주셨고요. 월요일 아침이니까 되게 좋은 욕심 부리면서 또 시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쵸. 그 자체가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뭐 홍보하고 뭐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엄청난 마음을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이렇게 아무리 경험해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그런. 서울 지식임 축제가 계속될 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알아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과 걸맞을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욕심은 부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욕심이니까요. 저희는 지금까지 오은 신연선 네, 엄지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